네, 시작하겠습니다. 모범답안 나온 거 잠깐 간단히 보고,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될 법원의 판결 내용이 설문 2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는 첫 번째, 당해 행위의 성질, 행정 처분성, 기속행위, 재량행위 3단계로 검토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검토되는지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허가하고 특허 구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당해 행위의 성질을 우리가 허가로 파악을 하게 되면 명령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죠, 처분이다. 바로 연결시킬 수 있고, 허가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허가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행위의 성질에 대한 검토를 따로 하게 되는 것이고, 특허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성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그 성질이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들어간다. 당해 행위의 성질, 행정처분성,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답안에 보통 수험생들 답안에 많이 등장하는 부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부제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따도 상관이 없고요. 부제가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핵심 논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핵심 논점을. 예를 들어서 설문 1의 해결 한 다음에 하이픈 긋고 꺾음새 치고 나서 여기는 뭘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구성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설문 2번은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승부를 거시면 좋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가 을이고 그리고 운전기사가 갑인데 대표이사, 운전기사 이름이 지금 안 나옵니다. 밑에서 이제 갑을 이룬단 말이죠. 갑을 이러니까 이럴 때 이제 조심해 주시고 앞에서 내가 뭐라고 썼는지를 기억을 하면서 뒤에서 연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대상적격 보시면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수익은 합쳐서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고 하고 점점 엄격해진다고 했습니다. 핵심 논점이 원고적격이면 앞부분에 대상적격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논점이 협의의 수익이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문제 없다는 말이 꼭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협의의 수익 논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논점이 원고적격인데 문제점에다가 협의의 소익은 특별히 문제 없으며 라고 쓰는 순간 끝. 그죠? 원고적격 논의를 하고 있고 인정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협의의 수익이 문제 없다라고 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면 협의의 수익은 절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논점이 협의의 수익인데 문제점 쪽에서 협의의 수익은 논점이 원고적격인데 문제점에서 협의의 수익은 문제없다. 이런 말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원고적격 넘어가시면 이 부분 참 잘하셨는데 원고적격이란 이렇게 해서 구체적 처분의 위협성을 주장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원고적격이 아니죠. 그건 취소의 원고적격입니다. 용어집에 보면 제가 원고적격, 취소의 원고적격, 무효하기송의 원고적격, 부적협해서 원고적격 전부 다 별도로 제가 정의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원고적격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는 게 제3자 수송이기 때문인 건 맞는데 여기는 갑뿐만 아니라 을도 제3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짚고 들어가시는 게 맞겠고 나머지 내용은 잘 정리를 하고 있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2페이지 21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2-21 의무 부과와 사익 보호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앞에서 본인이 재량행위라고 했어요. 만약 법적 성질 검토에서 재량행위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앞에 재량행위라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인정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 검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설문 2를 못 풉니다. 설문 2는 과징금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의 일부 취소 판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량행위란 검토가 없으면 설문 2는 논의할 수가 없겠죠? 결론은 뭐야? 법적 성질에서 재량행위 검토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되면 여기서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개요를 꼭 짜셔야 됩니다. 개요를 짜다 보면은 여기서 이걸 뺄까? 뒤에 보니까 빼면 안 되네. 쓸 수밖에 없네.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연결될 수 있고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문제를 여러분들이 뺄지 말지에 대한 판단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냥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냥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나와드린 밑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본 사료의 11개에 대해서 필수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써야 되는 내용들.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보호규범의 확대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뺀 이유가 뭐예요? 뒤에서 취송의 원고적 격이 인정되려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1번, 직접적으로 2번,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어야 된다 3번. 근데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서의 핵심은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쓰고 빠질 거라고 하면 법률상 보호이익 부분을 빠뜨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상 보호이익 쪽을 생략할 거라면 여기서 보호규범 확대는 따로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떨 때 뺄지 어떨 때 넣을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씁니다. 네,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표이사 내려가게 되면 물론 가름하여 스스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설문에 가름하여 스스로 대표이사가 A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문제를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이사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더 좋다는 거죠. 얘가 직접 원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전가 규정입니다. 전가 규정이 대표이사를 겨냥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예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예요?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해산처분입니다. 해산처분. 해산처분 얘기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4페이지. 해산처분 말만 나오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운전기사 갑의 원고 적격 들어가 보시면 잘 처리했습니다.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말이 나와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대표이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운전기사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앞에다가 둘 다 포함시켜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해관계는 여기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다. 다음 원칙적 부정. 원고 적격의 문제는 세 가지죠. 여기서 보통은 원고 적격 문제가 1, 2, 3 중에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4페이지 맨 밑에와 5페이지 맨 위에를 보시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직접적 침해,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립된 이해관계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여러분들이 핵심 논점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가로 2번에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 이거를 생략할 때 앞에 있는 보호규범 확대를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면 앞에도 뺄 수 있다. 이 부분을 넣는다면 이 임금협정이란 건 뭐예요? 법규명령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법상의 법규명령이 아니다. 그 다음 밑에 직접적 이익의 침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전가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A회사고요. 전가 규정을 타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여기선 간접적 영향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간접적 영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그다음 밑에 침해 우려도 인정합니다. 침해, 이미 침해당한 현실 상태, 현실태로서의 침해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태, 그렇죠? 장래에 있어서의 위험 문제도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침해 우려도 포함된다. 이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대한 문제는 소의 이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필요는 협의 수익입니다. 필요는 협의 수익이죠. 그러면 장래 위험 방지 필요가 인정되면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으면 모두 인정될 수 있어요? 원고 적격도 대상 적격도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래 위험 방지 법리가 대상 적격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원고 적격에서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협의 수익에서는 가중 요건 규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가중 요건 규정 이렇게 각각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 수익에서 장래 위험 방지 필요 법리를 물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접적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는데 예외적으로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넘어가고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에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게 바로 설문에 나오고 있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소극 플러스 보충입니다. 소극 플러스 보충이 잡히면 준상대방 이론 적용시키시고 원고적격 인정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설문 2 들어가시고 역시 부제를 달아주시면 더 좋겠죠? 넘어가시고 7페이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취소 또는 변경, 이 변경부터 상황을 이제 출발시킵니다. 취소와 변경을 구한다라고 했으면 취소는 전부 인용이 되고 변경은 일부 인용이 되는 것까지는 이견 없이 분명합니다. 이거 뭐 연결시킨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밑에 보시면 취소는 형성소송이고 인용 판결 형성 판결이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뒤에서 기존의 법률 관계를 전부나 일부 회복시키는 소극적 형성 판결이다. 결론 나왔습니다. 그죠? 소극적 형성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은 소극적 형성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처분 취소 판결인데 위에 있는 거랑 연결시켜 보세요. 전부 인용이면 그 처분 취소 판결이 전부 취소 판결이 되고 일부 인용이면 그 처분 취소 판결이 일부 취소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소극적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뭐로 연결돼? 처분 취소 판결로 연결되고, 그럼 이 변경은 뭐로 연결돼? 일부 인용이니까 일부 취소 판결로 연결된 겁니다. 이미 끝.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건데 밑에서 학설 판례를 보여주고 있죠.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나서 견해 대립을 보여주는 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바로 소극적 형성 판결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겁니다. 밑에 학설 판례, 학설의 이름만 써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적 격설, 원고적 격설, 본안 판단설, 뭐 이런 거야. 그 학설명에 이미 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설명만 써도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설의 내용, 주장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설 이름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노동법 때문이라고 한다면 행정법 쪽을 바꾸면 안 되고 노동법 쪽을 바꿔야 됩니다. 노동법 쪽에다가 학설을 쓰시고 거기를 행정법처럼 답안을 쓰세요. 그게 점수로 연결됩니다. 노동법처럼 행정법 답안에 학설을 빼거나 학설명만 쓰게 되면은 행정법 쪽에서는 감점됩니다. 뭐가 준지는 알고 계시죠? 행정법은 학설이 주고 그 다음 노동법은 판례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주도하냐 학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출제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학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학설 쓴다고 나쁠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처럼 노동법도 학설을 쓰시고 행정법은 당연히 학설을 쓰는 겁니다. 그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괜히 노동법 강사들 말 듣고 그렇게 썼다가 피해보고 나서 그때 욕하지 말고 쓰세요. 노동법도 학설이 있으면 다 쓰는 겁니다. 쓰는 게 유리합니다. 점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8페이지 처분 변경 판결을 적극적 형성 판결, 적극적 변경설이죠.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소극적 형성 판결이 되고, 그러면 처분 취소 판결이 되고, 일부 인용이니까 일부 취소 판결이 된다. 자연스러운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밑에 그래서 이제 소극적 형성 판결로 보면 일부 취소 판결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 취소 판결이 다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에서 소극적 형성 판결이라고 말한 것은 뭐가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적극적 형성 판결이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고 했지 소극적 형성 판결이 다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소극적 형성 판결은 일부 취소 판결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극적 형성 판결이 다 된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일부 취소 판결이 다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일정한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분리가능성, 특정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분리가능성에서 당황했습니다. 전염이라는 표현을 딱 쓰고, 그 동물은 뭐예요? 우리가 감염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은 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행정행위를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특정가능성, 이 부분도 포인트 잘못 짚었죠? 무엇을 특정하는 거예요? 제거할 부분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남길 부분을 특정하는 겁니다.
위법한 부분 또는 부당한 부분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부분 또는 정당한 부분을 특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과징금 과세처분 하나 되고 하나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가능성 논의를 지금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과세는 기속행위고 과징금은 재량이다. 이 말이 빠지면 이 판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잘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썼고 요 정도 여러분들이 수준으로 써주시면 얼마나 될까? 뒤에 틀린 내용 다 고려해도 못해도 한 64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높이 평가할 부분은 끝까지 썼다. 이거죠. 끝까지 썼다. 법원의 판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우리 단문집은 76페이지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쟁송에서 소송 말하는 거죠. 변론을 거쳐서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고 법적 판단을 선언한 행위,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순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선언하는 순간 결론은 나오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판결은 이제 종국 판결을 말한다. 소송 판결은 각각 판결이죠.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각각 판결, 갖추면 본안 판결. 그죠? 밑에 내려가시면 갖추었을 때 로마자 3의 본안 판결 들어가고 본안 판결은 본안 요건을 갖추면 인용 판결, 못 갖추면 기각 판결. 취소송에서는 무엇도 있고 무엇도 있습니까? 전부 인용, 일부 인용 두 개가 다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취소 판결과 그 다음 변경 판결 둘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제 확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확인 판결은 무효,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나오는데 문제로 나오는 것은 무효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효 확인 판결.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인용 판결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인데 이건 엄밀하게 말했을 때 뭐가 아니라고요? 확인 판결이 아닙니다. 이건 확인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확인이라는 것은 권리 존부에 대한 확인을 말하는 건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실체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권리 존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적 심리만 하게 된다 하는 건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 기각 판결, 본안 요건을 못 갖추면 기각 판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방금 풀어보셨던 로마자 4번에 있는 일부 취소 판결 그 다음에 로마자 5번에 있는 사정 판결 이쪽이 법원의 판결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센스가 이거 끝났는데 수업을 안 들었군요. 네. 법원의 판결 가겠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이죠. 네, 행정소송법 4조 1호로 갑니다.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가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최근에 특강부터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답안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 제 답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형성 판결 먼저 얘기하고 처분 취소 판결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저는 본인의 문장력에 맡기시는 거고요. 뭐 판서를 기억하세요. 알겠죠? 판서를 기억하시고 논리 흐름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서 실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제목은 어떻게 따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논리적으로 연결이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판서를 바탕으로 판서, 도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단어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4조 1호에 보니까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와 변경이 있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전부 인용 판결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전부 인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인용이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일부 인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인용 판결이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건 뭐가 돼요? 얘는 취소 판결이고 그리고 얘는 변경 판결입니다. 처분 변경 판결이죠. 그 다음 단계에 연결시키는 건 바로 뭐다? 취소 소송은 형성 소송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29조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29조 1항 끄집어내시고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고, 그래서 취소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은 이거예요. 인용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얘는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끌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용 판결이 포함이 되어 있죠. 얘는 인용 판결이고 얘도 인용 판결입니다. 그러면 얘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고 얘도 형성 판결이다. 여기까지 끌어냈고, 취소 판결이죠. 취소 판결, 여기다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세요. 처분 취소 판결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처분 취소 판결. 이거는 무슨 취소와 전부 취소 판결과 일부 취소 판결 두 개로 구성이 되겠죠. 전부 취소, 일부 취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취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 구제 방법, 적극적 구제 방법 말씀드리면서 취소는 뭐라고 했어요? 취소는 소극적 구제 방법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소극적 구제 방법은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취소는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판결입니다. 기존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판결이니까 이건 소극적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돼? 얘네들은 소극적 형성 판결이 됩니다. 소극적 형성 판결.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취소 판결, 이 취소 판결은 무슨 취소 판결이죠? 두 개를 연결시키면 전부 취소 판결이죠. 얘는 전부 취소 판결이다. 얘가 전부 취소 판결이면 이거는 무슨 형성 판결이다? 소극적 형성 판결이다. 이쪽의 결론은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거, 이제 이 형성 판결이 과연 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뭐냐? 첫 번째, 이게 적극적 형성 판결인가? 아니면 얘가 소극적 형성 판결인가? 위의 학설을 우리가 적극적 변경설이라고 하고요. 적극적 변경설. 네. 형성 판결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변경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 형성 판결이라면 얘는 적극적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소극적 형성 판결이라면 얘는 소극적 변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극적 변경설. 예,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법률 관계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형성 판결로 보는 친구들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이란 뜻은 바로 뭐예요? 처분 판결이 존재한다. 이거죠? 처분 판결이 존재한다. 처분 판결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겠죠? 어디서 끌어들여갖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적극적 형성소송에서 끌어들여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극적 형성소송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무슨 판결이 나와요? 처분 판결이 나오죠. 이름 자체가 적극적 형성 판결 아닙니까? 그쵸? 적극적 형성 소송이 인용되면 적극적 형성 판결이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형태로 나와? 처분 판결의 형태로 나오죠? 법원이 허가 처분을 해주는 판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 바로 되죠? 적극적 형성 판결 이코로 처분 판결. 그러면 적극적 형성 판결로 본다라면 처분 판결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보는 거야? 처분 변경 판결이라는 것은 변경의 의미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처분 변경 판결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기존의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판결과 기존의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판결과 그 새로운 처분의 처분 변경 판결, 처분 판결 이거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앞에 건 뭐다? 이 처분은요, 기존의 처분을 취소시켜 버리는 거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처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처분을 해주게 된다. 뭐로 바꾸는 거야? A라는 처분을 B라는 처분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변경이라는 거, 이 변경 이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의 변경이다. 이 변경은 A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B 처분을 새로 하는 처분 판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는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놨고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봐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없애서 원래 상태에 되돌려 놓고 다시 영업 정지 처분을 새로 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영업 정지 처분에 의해서 정지 의무, 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새로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 부분이 바로 적극적으로 형성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 형성 판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소극적 형성 판결이라는 건 소극은 아까 계속 이야기되기를 바로 뭐라고 했어요? 취소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취소 이것만 있으면은 이게 소극적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얘는 일부 취소 판결로 보는 겁니다. 일부 취소 판결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이죠. 취소. 물론 여기서의 처분 취소라는 것은 전부 취소가 되는 거고요. 싹 제거하고 새로 주는 거고 이건 일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거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소극적 검토라고 합니다. 1설, 2설이 있는데 1설이 맞아 라고 얘기할 때 B설 틀렸어, 2설 틀렸어 라고 말을 해서 1설이 맞아로 보내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소극적 검토 방법이라고 하고 1설, 2설이 있는데 1설을 취할 거야. 1설을 두둔하는 거죠. 이게 맞아 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 검토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그래도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득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극적 검토가 더 낫겠죠. 그렇죠? 내가 널 사랑해. 이게 낫지. 난 쟤네들이 싫어서 그냥 너랑 살래. 이거보단. 그쵸? 얘를 사랑한다. 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 검토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먹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 검토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소극적 검토를 해서 나머지 안 되고 차선책이 너였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할 땐 얘가 더 나아요. 근데 얘가 불가능할 때는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여기서 소극적 검토 들어갈 때는 뭘 얘기하면 돼요? 권력 분립 얘기하면 되죠. 권력 분립. 왜? 적극적 형성 판결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적극적 형성 소송을 인정하는 겁니다. 무명한 고소에서 적극적 형성 소송을 인정하는 건데 그쪽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들고 나오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 이거죠. 법원이 처분해버리면 안 되지 이거죠. 입법부는 법 만들고 행정부가 처분하고 너는 심판만 해. 왜 네가 처분까지 해? 권력 분립에 반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처럼 권력 분립 얘기하면서 이쪽을 깨버리고 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쪽을 두둔을 할 때는 어떻게 두둔하면 돼요? 균형 있는 해석을 하자. 균형 있는 해석을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사실상 상수값이죠. 이게 전부 취소 판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저쪽은 상수값이니까 취소와 변경이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4조 1호에 보니까 취소하고 변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취소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전부 취소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일부 취소 판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식의 균형 있는 해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왜? 여기서 얘는 전부 인용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일부 인용이라고 했잖아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얘가 취소 판결이면 얘도 취소 판결이다 라고 균형을 잡는 거고 이쪽이 전부 취소가 됐다면 이쪽은 일부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얘가 전부 취소면 얘는 일부 인용이니까 일부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입장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부 취소 판결로 연결시키는 방법.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 얘기하는 거, 균형 해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균형 해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자료에 보면은 저거 버리고 이것만 잡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들어가시려면 이것만 잡고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소극적 형성 판결 이쪽으로 보는 소극적 변경설의 입장을 취했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이게 다 된다, 이거 무제한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버리고 온 거예요? 적극적 변경을 버리고 소극적 변경 보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땡길 수 있는 건 이건 안 되지 이거였어요. 이건 안 되지. 그럼 이게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과연 어디까지 될지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취소 판결의 가능성 논의로 2단계 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 두 개가 나옵니다. 분리 가능성, 이건 뭐 부관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봤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죠. 분리가 되면 되고 분리가 안 되면 안 돼, 이런 거고, 이거는 특정이 되면 되고 특정이 안 되면 안 돼. 뭐 논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얘와 얘의 핵심은 뭐야? 분리 가능성의 핵심은 감염입니다. 감염. 그다음 밑에 특정 가능성의 핵심은 재량권 보장입니다. 재량권 침해하면 안 된다. 재량입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감염이라고 했죠. 감염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개를 나눠 본다는 거야. 두 개를 나눠 본다. 얘는 뭐예요? 얘는 과세 처분이다. 그 다음 얘는 뭡니까? 얘는 징계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과세 처분을 그냥 반띵을 뚝 쳐갖고 얘가 1천만 원 과세고 1천만 원 과세고 총 2천이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징계 처분 6개 나눠갖고 들어가시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했을 때 쉽게 말해가지고 요거 이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만큼의 감봉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두 칸씩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1천 플러스 1천은 2천이다. 성립이 된다. 그러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1천만 원 과세처분 따로 나오고 1천만 원 과세처분 따로 나오고 하면 2천만 원 과세처분 나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요, 견책 플러스 감봉은 뭐가 아니다? 정직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견책 하나 던지고 감봉 한 개 던지면 정직 나온 곳으로 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얘는 따로따르고 얘는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징계 처분은 하나의 처분이다라고 판시합니다. 징계는 하나의 처분이다. 양정만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분리가 된다. 얘는 지들끼리 분리할 수 없다. 얘는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위법을 어디로 잡아? 위를 위법으로 잡으세요. 얘는 위법이고 얘는 적법이고, 그 다음 여기서 윗부분 얘는 위법이고 얘는 적법이고, 이런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 이 위법이 밑에 있는 적법 쪽으로 감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얜 따로 얜 따로라는 거야. 그렇죠? 따로따로다. 그래서 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얘는 이쪽으로 감염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다. 하나니까 감염이 될 수 있다. 감염이 되면은 더 이상 적법이 아니고 위법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죠. 여기서 일부 취소를 시켜버리게 되면 뭘 제거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만큼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럼 제거하는 판결, 일부 취소 판결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얘는 적법 상태를 실현했으니까 콜. 얘는요, 위법한 상태를 방치했으니까 안 돼. 이게 분리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여기서 우선 기본 주목은 뭘 주목해가고 들어간다? 얘는 금전적인 문제이다. 금전적 문제이다. 모두 마찬가지겠습니까? 과징금 부과도 마찬가지겠죠. 과징금 부과도 금전을 뿌리세요. 이렇게 뿌리고 들어가시면 다시 두 개를 나눠봅니다. 여기서 다시 반 뚝 해서 얘는 뭐예요? 과세 처분이다. 그 다음 여기는 또 금전 문제로 와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다. 반 나누고 1천만원 과세처분, 1천만원 과세처분, 1천만원 과징금 부과, 1천만원 과징금 부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분리는 양쪽 다 되고 있죠. 거기까지 문제 없고 이제 특정 가능성 문제로 넘어갑니다. 분리 가능성 인정됐으니까 넘어가서 특정 가능성 들어오고, 여기서 차이점은 과세처분은 기속행위고 그 다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그러면 특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특정한다는 것이다? 제거의 대상이 되는 부분, 위법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길 부분을 특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남길 부분, 즉 그냥 통칭입니다. 적정한 부분을 특정한다. 적정한 부분을. 그럼 여기서의 적정은 뭐고 여기서의 적정은 뭔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남길 적정한 부분은 바로 적법한 부분이다. 적법한 부분이다. 기속행위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부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여기서 남길 적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적법함과 동시에 또한 정당한 부분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정당부당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처리를 해보시게 되면 얘는 위법이죠. 그리고 얘는 적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때요? 얘는 위법이고요. 밑에는 적법인데 다시 한번 또 나누고 들어가죠. 그래서 반을 뚝 나눴을 때 위쪽은 부당입니다. 적법한데 부당한 경우고 얘는 완전히 완벽한 경우입니다. 정당 이렇게 되죠. 그럼 남겨야 될 부분은 뭐예요? 적법은 정당이니까 적정은 적법이니까 이 부분을 남기는 겁니다. 적정은 적법 정당이니까 이 부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 위법 적법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법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 이게 판례고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부분에는 법원의 판단이 들어올 수 없다. 뭐예요? 행정소송의 한계죠.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이거 어디까지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얘만 취소할 수 없고 어떻게? 전부 취소하라. 그죠? 전부 취소하라. 전부 취소한 후에 뭐로 넘겨라? 기속력을 적용시켜라. 기속력을 적용시켜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이 스스로 적법정당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라.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지 부관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된다고 했죠. 뭐를 기억해라? 전체 취소 소송에서, 그죠? 전체 취소 소송에서의 일부 취소 판결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취소 소송에서의 독립 취소 판결 이와 같은 논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한 문제하고 이게 사실은 일부 취소 판결이잖아요. 일부만 취소해 주세요 라고 구하고 그 부분만 취소한다 하게 되면 저게 바로 위에는 일부 취소 판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부관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부관부 행정의 전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위법한 부관만 취소하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하는 거고 밑에는 부관만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부 취소를 얘기하고 그것만 제거하는 겁니다. 두 개의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는 분리 가능성, 하나는 특정 가능성, 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이 논의는 사실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 가능성, 특정 가능성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얘는 뭐예요? 일부 취소이란 말이죠. 법원이 특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뭘 남기고 뭘 제거할지를 특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남기고 뭘 제거해 주세요라고 여기서 이미 특정을 해버렸어요. 주대행정이 남기시고요. 부관 제거해 주세요. 라고 이미 특정을 해버렸으니까 여기에는 변수 중에 특정 변수가 사라지고 특정 변수가 사라지니까 독립 취소 가능성에서는 분리 가능성설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거야. 그럼 어느 쪽이 일반 논의고 어느 쪽이 특별 논의예요? 일반 논의가 되는 거고 이쪽이 특별 논의가 되는 겁니다. 부관이라는 영역에서의 특별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 답은 어떻게 써도 돼요? 저기랑 똑같이 부관 문제 얘기할 때 독립 취소 가능성 얘기할 때 변경의 의미부터 막 끌어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절해해버리면 10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교수 채용이 가능합니다. 저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끌어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 거야? 여긴 특수논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수논의. 그냥 이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교수 채용을 기대하다가 노무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처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말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과연 처분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처분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형식적 행정이 인정되는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뭐가 있어요? 특별론의가 있습니다. 긍정설, 부정설, 수의남용설. 대법원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여지는 단수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헌법재판소는요, 서신 검열 행위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라고 명시한 사실이 있다. 과연 어느 입장이 타당할 것인가? 그쪽에 특별론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모든 대상적 격은 처분 개념, 형식적 행정이 이걸로 다 끝나게요. 그럼 행정법책은 몇 페이지로 줄어야 돼요? 3000페이지가 아니라 한 200페이지로 줄어야 될 겁니다. 처분 개념 논의로 다 뚫을 수 있거든. 하지만 각각의 영역마다 별도의 특별 논의들이 있듯 사실 밑에도 이렇게 처리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못할 바 아닙니다. 못할 바 아닌데, 그런데 여기는 이런 특별 논의가 있으니까 부관 논의 처리하시란 말이에요. 부관 논의. 일반적으로 처리하세요. 너무 창의적인 답안 쓰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게 이제 일부 취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사정 판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송 판결은 각하 판결밖에 없고 본안 판결에 인용과 기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용 판결에는 전부 인용 말고 모두 있어? 일부 인용도 있었죠. 기각 판결에는 일부 기각 말고 모두 있다? 사정 판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인용 기각에 있어서 좀 특별한 논의인 일부 인용, 일부 취소, 그 다음 사정 판결, 예외적 기각 판결 논의가 나오게 된다. 문제는 거기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정 판결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판결은 그 판결의 이름 안에 이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그죠? 사정 변경을 반영하여 하는 기각 판결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사정 판결 이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취소에서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하는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복리입니다. 공공복리. 그러니까 어떤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유지라고 말을 합니다. 처분이 나온 다음에 이미 뭔가 형성이 됐어요. 기성의. 뭐가요? 공공복리 상태가.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 그로 인하여 상당히 증진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서 스마트폰을 뺐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공복리 상태는 심각하게 침해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요일 모임하면서 LG 특강 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이상한 핸드폰을 저한테 막 보여주셨어요. 손목에 있는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LG 게 제일 괜찮다며. 그래서 해갖고는 왜요? 그렇다는데? 아닌가? 난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대단한 얼리 어답터시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들 뭐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거니까.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핸드폰에 여기 핸드폰에 손목 시계가 있는데 네모네요. 네모나고 상당히 유치하게 까만색에 흰색 그 띠예요. 그래서 나는 장난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거 뺏어온 줄 알았다. 그랬더니 툭 터치를 하니까 오 뭐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도 이런 걸로 쇠사슬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이 네모가 아니라 동그란 것도 개발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컴퓨터로도 연결하고 핸드폰으로도 연결하고 다 된대요.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스마트폰마저 여러분들이 뺏는다면 과연 생활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공복리 상태의 유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연히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그대로 두고요. 그 결과 상태를 유지해보자.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에요. 근데 요건에 보시게 되면 3개가 있습니다. 80페이지 맨 밑에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취소 소송에서 그 다음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이렇게 3개가 나오고 있죠. 세 개의 요건을 보시면 사정 판결에 여러분들 이제 성격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요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청구의 이유가 있대요. 청구의 이유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처분은 위법이다. 처분 이코로 위법.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요. 취소 소송에서라고 했어요.
항상 예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고 취소 사유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인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무효 사유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취소 사유는 취소송으로 제기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외는 항상 얘기 다 끝나고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위법성의 정도가 뭐라고? 취소 사유라고요. 취소 사유라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공공복리라고 했습니다.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얘기는 사익보다요 누가 더 크다? 공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즉 이익형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익형량. 엄연히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사인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취소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는 것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에 걸 연결을 시켜 보시게 되면 청구의 이유가 있다. 처분이 위법하다. 그럼 원래 무슨 판결을 해야 되죠? 인용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각 판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건 바로 예외적 기각 판결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각 판결이란 건 사실 뭐 하는 거였어요? 그 처분을 적법하다고 지지하고 그대로 남기는 판결이 바로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에서 처분을 그냥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가 취소 사유라는 것은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사정 판결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하는 게 사정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거는 이익형량의 산물로서 바로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예외적 판결, 예외적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개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찍고 들어가시면은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81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누가 주장을 해야 됩니까?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피고가 주장하는 거죠. 이건 기각 판결이니까 피고한테 더 유리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 중에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뭡니까? 핵심은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에 대해서 주장을 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피고한테 있다 이거예요. 주장을 해야 되는 책임은 피고한테 있다. 이건 피고한테 있다. 여기서 이제 연결시키겠습니다. 뒤쪽에 논점이 뭐가 있어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하고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하고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사정 판결 문제 나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답안에 보시면 이 요건을 갖추잖아? 이 요건을 갖추면 취소 소송에서의 사정 판결은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시면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사정 판결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단계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오는 게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상의 사정 판결은 과연 가능한가? 역시 무효확인성은 무효 사유인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전제가 깔리죠. 그 다음 이 필요성은 누가 주장하라고? 피고가 주장하라고요. 근데 뭐 했어요? 주장을 안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다. 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여기 넘어오는 게 법원이 직권으로입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거야.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겁니다. 왜 불가능해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을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목적이 뭐라고? 효력 유지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정 판결이 나오면 처분의 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사정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 법원이 뭐 한 거야? 처분 판결한 겁니다. 없는 처분이잖아.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처분이잖아. 근데 법원이 처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에 반하죠? 권력 분립에 반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례도 뭐라고 봐요?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판결은 불가능하다. 존치시킬 효력. 왜? 판례도 사정 판결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판결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판결은 불가능하다 해서 이건 원칙적으로
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가. 물론 이제 다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럴 때 핵심은 소변경입니다. 우리 이제 소변경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제를 하나 깔아봐요. 형식은 뭐야? 형식은 분명히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앞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취소 사유죠. 이걸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취소이라고 했는데 여긴 형식은 무효확인 소송이었어. 하지만 뭐라고? 하지만 실제 그건 뭐예요? 이거는 취소 소송이더라 이거야. 실질은 취소이다. 다시 말해서 그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라는 겁니다. 취소 사유, 현재까지 아직 그 처분의 효력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형식과 실질 불일치 상황 만들어질 수 있죠. 네, 이런 상황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변경이 가능하면 되는 겁니다. 소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 소송 이코르 적법입니다. 취소 소송 이코르 적법. 구소가 무효확인소송이고요. 취소이 신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위에 게 뭐예요? 위에 게 구소가 되고 얘가 신소가 되고 신소가 되고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것이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이거야.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의 소송 요건의 차이점은 두 개가 들어오죠. 첫 번째는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두 번째는요. 제소기간. 두 개의 문제가 생기죠. 두 개 문제 없다면 이겁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도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면은 뭐가 가능해? 소변경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건 공공목리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땜시 여기에는 이 처분 땜시 그죠? 취소 사유인 요 처분 땜시 결과 상태로 공공목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지금 발생한 겁니다. 발생한 건데 이거 소변경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취소 소송이잖아. 그쵸? 소변경 시켜버리면 취소이니까 여기서 뭐가 가능해요? 사정 판결이 가능하죠? 가능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굳이 소모적으로 소변경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 될 거란 말이지. 결국 될 거니까 예, 요 상태에서 바로 해보자. 물론 판례는 부정합니다. 근데 판례가 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판례가 이렇게 X 처리하거든요. X 처리합니다. 판례는 안 돼 라고 얘기해. 하지만 판례가 말하는 상황은 항상 전제가 무효 사유였어요. 지금까지. 아 진짜 무효확인 소송이고 무효 사유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걸 내가 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은 소송인데 취소 사유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취소 사유면 어떡할 거냐. 일단 소변경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된다면 여기가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거기서 하자 이거야. 하자 이거자. 그러면 이런 논의가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요거랑 비교할 수 있는 논의가 뭐랑 비교해봐?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이라는 논점이 있죠.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무효확인 소송 테마 부분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 뭐라 합니까? 판례 인정하죠. 판례 인정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판례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가 뭐야? 무효를 구하는 거. 소는 취소를 구하는 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 안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된다고 했을 때 전제는 깔립니다.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취소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는 깔리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원래부터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 그때 제기한 취소는 부적법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은, 야 네가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무효 사유까지 도달 못했고 꼴랑 취소 사유에 그쳤다. 목적 달성 안 됐으니 이러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각. 그러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만약 적법하다라고 한다면 판례가 피는 논리는 뭐예요? 소변경입니다. 이게 만약 당시 취소 제기가 가능했다면 소변경 되는 거 아니냐?
보내면 여기서 취소 판결 나올 것이다 이거죠. 보내면 취소 판결 나올 것이다. 뭔 또 굳이 소변경이냐. 됐다. 예, 여기서 그냥 취소 판결하자. 그러면서 걔들이 하는 말은 예, 대는 소 포함한다. 이래버리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 안에는 취소를 간 취지가 포함된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소변경 되니까 굳이 소모적인 절차 거칠 거 없다. 여기도 소변경 되니까 굳이 소모적인 절차 거칠 필요 없다. 그러면 무효 확인 속에서 사정 판결 된다는 결론도 어떤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항상 뭐 하나 꼬아가지고, 그쵸? 이런 단순한 무효 사유야 막 이런 거 있죠. 단면적인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 더 꼬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장은 피고가 된다. 사정 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피고가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직권 들어왔죠. 직권 들어오면 어디야? 26입니다. 그렇죠? 26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킨다? 26과 28을 연결시킨다 이겁니다. 26은 직권 침리주의, 28은 사정 판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결을 시켜보시는 겁니다. 두 개를 연결을 시켜보면 26이 있고 그 다음에 28이 이렇게 있습니다. 26은 뭐예요? 얘는 직권 심리주의. 어제 배운 내용이고 여기 뒤에는요 28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고 여기서 학설이 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직권, 증거, 조사, 주의, 설. 두 번째 변론주의, 보충설. 세 번째 직권, 탐지주의설. 이렇게 있었죠. 얘가 입증 책임 예외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중요한 건 주장 책임이죠. 사정 판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사정 판결 해달라고 피고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거야. 예. 전부 다 예외를 인정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게 아니니까 버리시고 그 다음 여기서는요. 예외를 인정 안 한다. 예외를 반만 인정한다. 전면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얘를 이쪽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을 뭐 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설의 입장이 나오게 되고 전면적으로 공공복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알아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주장 책임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요. 긍정설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일건 기록 현출.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판례 입장은 어디예요? 판례는 여기서 변론주의 보충설이죠. 판례는 여기서 변론주의 보충설. 자, 판례는 여기서도 제한적 긍정설 이쪽에 입장을 취합니다. 판례는 여기서도 일건 기록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일건 기록 현출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어느 입장을 취했었어요? 우린 여기서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을 취했단 말이야. 그러면 판례대로 따라오게 되면 여기서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 이 입장을 취하죠. 이 입장을 취하죠. 왜 그렇다? 이렇게 연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죠. 예. 이게 일로 넘어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넘어오지 못한다. 26과 28은 뭐다? 이거는 물과 기름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26은 뭐야? 굳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적법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위법한 거는 어떻게든 긁어갖고 다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얘는 뭐예요? 얘는 적법 상태 실현, 적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원이 굳이 힘든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8조는 뭡니까? 엄연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이유 때문에 위법 상태 방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돈만 주고 끝내겠다.
그래서 이거는 위법 상태를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통진당이랑 새누리당이랑 같은 사무실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그럼 이건 뭐예요? 판례는 민주당. 그치? 민주당. 뭐 어떻게든 같이 해보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 얘랑 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쟤는 죽이겠다는 거고 얘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첩은 죽이자, 첩은 살리자. 죽이자, 살리자인데 같이 지낼 수는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말이에요. 저는 부정설의 입장이지만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견해를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판례에 따른 결론은 반드시 도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 빠지면 점수가 안 나와요.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했을 때 반드시 판례에 따른 결론도 도출한다. 그건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냥 판례에 따라 가시고 제 견해에 따른 부분은 보론 처리하셔도 상관없고요. 보론 이렇게 막 밀고 들어갈 자신 없으면 그냥 판례에 따라 가시고 안전하게 가시고 뭐랑 똑같이 가면 돼.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 타당하다와 똑같은 논거로 제한적 긍정설 취하시고 그냥 그렇게 결론 내고 그리고 나서 보론에서 26과 28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답안 운영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의 효력으로 가보시면 되겠죠.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여러분 언제 발생합니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언제 있죠? 우리 판례 중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도 있어. 예를 들어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미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뭐하면요? 병합하면은 병합해서 동시에 가고 있죠. 근데 이 부분 취소송 쪽에서 그 보험료 부과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소송 도중이잖아. 그쵸? 소송 계속 중이니까 확정 사실 없고 확정 사실 없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 형성력 발생 안 했고 형성력 발생 안 했으면 처분의 효력 아직 있고 처분의 효력이 있으면 부당이득 성립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상 원인 아직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뭐래요? 판례는 동시에 갔을 때 부당이득 성립되고 반환 명령 판결 가능하다 이래버리죠. 왜 그래요? 행정소송법 제10조예요. 10조에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부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된 청구는 취소송, 관련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상 어디서 어디로 보내? 관련 청구를 취소송 이쪽 주된 청구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일로 보내진 못해요. 왜 못 보내? 제소기간, 그쵸? 제소기간 이런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런데 10조에서 관련 청구송 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포함시켜놓고 이 친구를 취소에다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입법 취지가 뭔지 생각해보자. 이런 판례가 있죠. 이거를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판결의 효력을 인정을 안 하면 이거 갖다 병합해서 붙여버린다 할지라도 그냥 죄다 기각입니다. 죄다 기각, 부당이득은. 그쵸? 무조건 기각당할 병합은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허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야?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효력도 이럴 때는 10조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입장이죠. 하지만 이건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거죠. 확정되었을 때 순서대로 보시면 제일 먼저 것은요.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 그 다음 두 번째 자박력이죠. 자박력. 세 번째 기판력. 네 번째 그렇게 계속 하세요. 네. 이제 안 물어볼 거야. 제 A형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부터 질문 답변은 없습니다. 내 질문에 답변 안 하면 저도 질문에 답변 안 해요. 항상 모든 건 기브앤테이크니까. 그쵸? 네. 삐지면 1년 갑니다. 그래서 불가쟁력. 이건 뭐야?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뭘 다툴 수 없어요? 판결을 다툴 수 없죠. 그죠? 판결을 우리가 처분의 불가쟁력이라고 말하게 되면 뭘 다툴 수 없다? 처분을 다툴 수 없는 힘입니다. 다툰다, 불복한다.
예, 더 이상 다툴 수 없어. 다툰다라는 것은 쟁송제기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 소송 둘 다 안 된다. 처분의 불가증력입니다. 이건 뭐예요? 판결의 불가증력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처분의 불가증력은 어떨 때 발생하지? 불복기간을 도과하면 발생하죠. 그래요. 제소기간이나 청구기간을 도과하면은 예, 불가증력이 발생합니다. 여기는요. 상소기간을 도과하면 불가증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처분 깨달라고 가는 곳은 심판이고 소송입니다. 심판, 소송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거야. 기간 경과돼서. 여기서 판결 깨려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상급법원 가야 됩니다. 상급법원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막혔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예, 쟁송기간, 그쵸? 예, 청구기간, 제소기간. 여긴 뭐예요? 상소기간. 둘 다 뭐야? 불복기간, 도가. 불복기간, 도가 돼버리면은 불가증력 발생한다. 이겁니다. 불가증력 발생하면은 누가 그 판결을 못 깨는 거예요? 상소하는 놈은 누군데? 당사자. 그죠? 원고 피고죠? 원고가 졌으면 원고가 상소할 테고, 피고가 졌으면 피고가 상소하겠죠? 그러면 이건 누가 못 깬다라는 얘기다. 그 판결 당사자가 못 깬다는 말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 자방력입니다. 자방력. 상급법원은 못 올려요. 그럼 현재 있는 법원이 있죠? 뭐, 그러니까 1심 법원이다. 그러면 1심 법원에서 선고 판결한 거, 얘가 선고 법원이야. 1심 법원이 지가 한 판결을 취소 변경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쵸? 예, 이제는 누구를 맡겠다는 거예요? 법원을 맡겠다. 그쵸? 얘는 선고법원. 법원도 그 판결 못 깬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는요? 어떤 소송 절차? 동일 소송 절차. 이거는 동일 소송 절차에서 그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도 못 깨고 법원도 못 깨고 저건 이미 굳었어. 근데 저거 깨러 이제 딴 사람한테 뭐예요? 도와달라고 가는 거야. 그쵸? 예, 청나라 부르러 갑니다. 그러면 기판력. 이건 뭐예요? 다른 소송 절차. 다른 소송 절차 보내도 소용없다 이거야. 여기서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다른 소송 절차, 후소법원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절대 안 깨진다. 이거야. 절대 안 깨진다. 이 얘기는 바로 뭐다? 얘네들은 확정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판결의 확정력. 확정력입니다. 그럼 불가증력이라는 것은요. 예, 맨 처음 상황이죠. 처음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거죠. 확정력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실질적 확정력이라는 겁니다.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까지 발생을 했다 라고 보게 되면 완전 확정된 거다. 저건 끝. 이제부터 뭐예요? 바깥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형성력.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킨다. 똑같은 말은 뭐라고? 처분의 효력 변동을 발생시킨다. 아까 등치시키라고 했죠? 효력의 변동을 발생시킨다. 이거는 누구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 그죠? 당사자. 어이구, 얘는 후소법원. 후소법원. 당사자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분의 효력 변동의 문제로 보시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형성효와 소급효가 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대세효는 뭐예요? 이 형성력의 힘을 누구한테까지 미치게 한다? 소송 제3자. 그쵸? 당사자 원피고 넘어서서 어디까지? 자, 예, 소송상 제3자. 제3자도 이 판결에 영향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 원피고한테 원피고래. 예, 당사자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소송상 제3자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뭐 당사자라고 해봐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원고. 그쵸? 원고죠. 원고한테 그 처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피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원고. 얘가 누구야? 처분의 제3자. 얘가 누구야? 처분의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해관계들 다 묶어봤고 마지막 얘는 누구야?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피고행정청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 역시도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다. 그럼 이 판결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판결의 효력이에요. 예, 누구한테 영향 미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씩 한번 어떤 판결에서 불가증력은 어떤 판결이에요?
인용, 기각 모두 포함이죠. 자박력은 인용, 기각 다 포함이죠. 기판력은 인용, 기각 모두 다 포함이죠. 형성력은 인용, 대세요는 인용, 기속력은 인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인용, 인용, 인용.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요거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제 교수님 책들은 여기서 뭐 몇 개씩 빠져요. 한 두세 개씩 빠지고 막 이러는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내일은 판결의 효력 부분 마무리 정리를 좀 하고요. 정리하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예요? 사례풀이 들어갑니다. 사례풀이. 내일부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이런 소극적 행정작용 말고 적극적 행정작용에서 형식적 행정이 인정시키는 경우는 또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거부처분 성립에서 신청권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신청권이 문제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뭐 다 대부분 법규상 신청권이 다 인정됐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도 역시 인허가 의제를 적용시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신고 수리에다가 인허가 의제를 적용시키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다 한 번씩 본 적이 있는데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연습을 다시 시작하면서 심화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로 우선 복습은 원칙적으로 마치도록 하고 4회, 5회 도회차 동안에 심화학습하고 사례 문제를 좀 풀고요. 그 다음 더 어려운 문제들은 어디서 풀어요? 예, 6, 7, 8, 9, 10 심판과 소송 비교하면 소송 또다시 등장하니까 3회독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난도 있는 문제들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아침 스터디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